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단독 직입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현수막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만 백드롭처럼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요즘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아무래도 의혹이 큰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월급 300만 원의 대리로 6년 일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올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연봉 100억을 받는 대기업 CEO의 퇴직금입니다. 1990년생 31살의 청년한테 화천대유가 50억을 준다는 게 정말 억장이 무너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3년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고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2015년 곽상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었고 그때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동산 기득권 본색을 숨기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속속 화천대유로 집결한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에게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준 것은 어떻게 그게 대가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개인의 노력에 따른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1990년대생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에게는 거의 스토커처럼 낭설을 퍼뜨리고 공격하던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50억은 문제없다며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실체를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국정조사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속한 검찰 조사가 우선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검찰 수사에 협력해서 검찰이 송환 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 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6년이란 대리급 사원이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걸 두고 여러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곽 의원 아들은 몸이 상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자 월급 300만 원 안팎을 받았다며 뭐가 문제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지난 3월 퇴사한 곽 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9개월 정도 근무한 대리급 사원이 월급과 별도로 50억 원을 한 번에 받아 챙긴 겁니다. 곽 의원 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버지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몸이 상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했고 회사가 많은 수익을 올려 50억 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곽 씨는 2020년 6월 퇴직금 포함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3월 퇴사 직전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변경됐다며 실수령액은 28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월급 300만 원에 7년 정도 일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은 2, 3천만 원 수준이어서 곽 씨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에서 지난 6년간 퇴사한 직원들에게 준 퇴직금을 모두 합쳐야 2억 5천만 원 수준. 그런데 대리급 사원 한 명에게 그 20배에 가까운 50억 원을 주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는 대학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여서 50억 원을 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거란 의혹도 나옵니다.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투자를 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함께 특검 주장까지 나오자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재명 지사와 싸워야 할 때라며
탈당 등 징계에 선을 긋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늦은 오후 대구시당에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신청했습니다. 곽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며 반박도 했지만 50억 원이란 퇴직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불가피하게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읍참마속이란 표현을 써가며 징계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탈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은 50억 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당장 제명 또는 출당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당이 먼저 깨끗해야 이재명 지사의 불법과 비리 의혹을 응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혜 의혹이나 도덕성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기준으로 엄벌하고 당 안팎 흐름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박미중인 이준석 대표의 요청으로 긴급 최고위를 열어 중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하며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화천대유 말단 직원도 5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검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캠프 측도 특검을 통해 국민 분노를 가라앉히고 모든 과정과 자금 흐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18년 5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목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의 선거 공모문을 배포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안들과 내용을 포함해서 1심, 2심 재판부에 의해서 대법원도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이 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1, 2, 3심 모두가 해당 건에 무죄를 낸 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또한 회천대유와 SK증권의 실투자자인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가져간 배당금 문제도 검찰은 탈탈 털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전합에서는 대법원 퇴임 후 회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무죄 취지 의견을 냈었는데 권 전 대법관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는 사실이고 알았다라면 고문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만 하루 만인 지난 9월 17일 날 고문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어쩌면 과대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7대5로 파기환송 결론에서 7명의 대법 관계자 전원이 이재명 지사와 유착이 있다는 논리면 모를까? 이낙연 후보 측의 의혹 제기처럼 그가 이 지사와 연관성이 있으려면은 어떤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해당 사안은 이재명 지사가 이미 법정에서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고요. 당시 검찰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특끌만한 의혹이 있다면 무차별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이재명 지사를 탈탈 털어 나온 것이 TV 토론에서 업적을 부풀렸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걸로 검찰은 기소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이 지사의 의혹이 아닌 민간 개발 업자와 일부 야당 의원들 그리고 기득권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 이익 중에 일부를 성남시가 환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야권과 수구 언론들 그리고 여권의 이낙연 후보 측은 어떻게든 이재명 지사와의 의혹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열린공감TV가 이재명 후보 편이다.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해서 방송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로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열린공감TV는 해당 사안에 대해 그 어떠한 의혹 제기를 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민자당 출신의 이현택 대한체육회장이 2005년도 저 사진 보니까 왠지 좀 익숙한 약간 연식이 있는 분들은 아 저분이었구나 생각할 겁니다. 저분이 2005년도 이 지역 민간 건설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2005년 11월 달에는 대장동 일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유출, 토지 구입 및 미등기 전매로 거액의 돈을 챙긴 공무원들과 개발 보상을 노린
전국의 투기꾼들 17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영수 씨의 동생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본부장 등 6명이 구속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행자부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일원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정보를 공개한 후 1년이 넘도록 개발 행위 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 투기를 유발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네. 이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었던 그 SK증권의 이제 실제 투자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화동인 2에서 7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2에서 7호는 전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인척이나 아니면 지인들이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 이렇게 김만배 씨 소유고 2호하고 3호는 김 씨의 친인척, 4호는 남모 변호사, 5호는 회계사, 6호는 조모 변호사, 7호는 전직 언론인 B 씨인데 이 가운데 그 남 변호사하고 조 변호사는 이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몸담았던 그 법무법인 강남 출신이고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 원, 2에서 7호는 2,255억 원을 배당금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이 개인들인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거는 이 개인들이 과연 뭘 믿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여기에 투자에 참여하고 저렇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왜 이렇게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게 됐는지 부분들은 의혹을 가지고 좀 살펴볼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SK증권을 통해서 특정 금전 신탁 형태로 출자한 걸 두고 주주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데 화천대유는 김만배 씨 것이 아니고 네. 김만배 씨는 이게 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자금을 빌려준 A 씨 것이다. A 씨 것이다. 그럴 것이라고 네. 저희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동일한 어떤 장소를 뒀던 그 재단 때문에 이제 그 여동생 최기현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측 인사가 지금 또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현 씨. 네, 최기현 씨가 이제 관여돼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재단 자체가 이제 그 모친이기 때문에 그 재단에 대한 활동을 사실상 이제 여동생이 지금 이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후보로서는 방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뭐 내연녀, 참 이렇게 내연녀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 거시기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내연녀 이제 김희형 씨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 화천대유의 배후에서 이 지금 이제 그 은진혁 씨와 더불어서 이제 이걸 어레인지 했을 것이다라는 세 가지의 설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상태인 거죠. 뭐 여기에 이제 뭐 또 몇 가지 뭐 이제 카더라 이왕 나온 김에 또 제가 뭐 카더라 전문으로 더 몇 가지 이제 썰을 붙이자고 하면 하더라. 네, 뉴스버스. 네. 네, 뉴스버스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신생 언론이 최근에 윤석열 그 고발 사주에 대한 건 때문에 지금 되게 굉장히 크게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도 뭐 또 저희가 뭐 산싱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처음 이 화천대유에 대한 건을 그 알리는데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뭐 이재명 기사님 물어보면서 마치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이 내용을 그렇게 의혹을 뿌렸던 경기경제신문이라고 하는 1인 매체에서 시작된 이 화천대유 의혹의 실체, 이게 개인 1인 미디어가 할 수 있는 형태의 사실 조사도 아니고 누가 그걸 뭐 강진구 기자님이 최소한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까지는 들어왔어도 여기 경기경제신문의 1인 미디어 주인은 지금 대 기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어쨌든 공통점은 있네요. 둘 다 작은 회사라는 거네요. 그렇죠.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파급력이 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엄청나게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자 뉴스버스도 그렇고요. 경기경제신문도 그렇고 이게 시작은 1인 미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은 매체에서 시작했는데 네. 이걸 진짜 큰 여기다 이렇게 신나를 갖다 뿌린 휘발유를 갖다 뿌린 내가 누구냐 어디냐 네 월간조선 아하. 월간조선이더라 월간조선. 그래서 뭐 그 월간조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갖고 이 내용들을 흩뿌리는 것도 이것도 이제
월간조선 나오면 또 모든 언론들이 다 붙어갖고 또 그걸 또 이제 저쪽에서 신나를 뿌리면 나머지 이제 회사들이 와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런 게 다 뭔가 이렇게 좀 너무나 아구가 척척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몇 가지 풍문은 더 있죠.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는 용산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네. 용산경찰서와 또 최태원 회장의 관계도 파악을 한번 이제 돌아가는 소문을 좀 이렇게 파악해 보니 이제 김희영 지금 방금 내연녀라고 소개한 김희영 씨 문제로 우리 또 요즘 또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호 연예부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튜버. 네, 가로 세로 연구소. 네. 이게 이제 김용호 고소를 용산 경찰서에 했다. 그런 부분도 네. 김희영하고 최태원하고 만나주게 한 사람도 또 이제 ABC 뉴스 서울 지국장 조주희라는 분인데 이런 일련의 것들이 다 그 해당 용산 경찰서를 주변으로 뭔가 또 이렇게 이제 그들만의 어떤 관시 네트워크가 또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풍문들이 있더라고요. 풍문입니다. 네, 풍문입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 오늘 주제가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냐,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화천대유에 돈을 제공해줬던 A 씨 그리고 돈을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했었던 키넨 파트너스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SK하고 관련된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인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는 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저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뭔가 석연치 않다. 미안하지만 만배 형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김만배 씨가 빌려왔었던 400억 가까운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화천대유의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돈에다가 이걸 바탕으로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빌려온 일종의 이걸 에쿼티라고 얘기하죠. 에쿼티. 네. 그래서 이게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김만배 씨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사업의 주체가 돼서 돈을 그냥 외부에서 빌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우리 전석진 변호사님도 금융 전문가긴 합니다만 금융 전문가들 전반적으로 자금 흐름을 봤을 때 김만배 씨가 개인 A 씨로부터 빌려온 돈 400억 원은 에쿼티 자본은 아닌 것 같다. 에쿼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대형 금융사에서 7천억 원 돈을 쏟아붓기 직전에 땅을 매입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운영 자금에 필요했던 일종의 브릿지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브릿지론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금융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에버리지 투자. 그래서 뭐 에쿼티가 됐든 브릿지론이 됐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에쿼티라고 얘기하는 건 김만배 씨가 투자의 주체로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브릿지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김만배 씨는 이런 사업의 초기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그냥 단순한 자금 집행 역할만 했던 거고 실질적인 전주가 따로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 전문가들의 얘기는 전반적으로 김만배 씨가 들어온 350억의 돈은 에쿼티보다는 브릿지론에 가깝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브릿지론을 지불했었던 개인 A 씨가 화천대유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만배 씨가 아니고 김만배 씨한테 350억 원을 브릿지론으로 지급했었던 애인 A 씨가 실제로 화천대유의 주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개인 A 씨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제1번 인물로 우리는 은진혁 씨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분이 겁니다.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은진혁 씨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일단은 인텔코리아 사장이고 그다음에 최태원 SK 회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하고 만나게 된 인연은 2000년께 벤처 기업인과 이제 재벌 2, 3세들 사교 모임이 있어요. V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은진혁 씨가 이제 최 회장하고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총무였어요. 은진혁 씨가 여기 V-소사이어티 총무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유명한 우리 철수 형님도 여기 또 소속.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SK ENS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K
엔론 옛날 회사 이름이 SK 엔론인데 이 SK E&S의 지분 49%를 맥쿼리에다가 매각을 하는데 이 당시 맥쿼리 그 전무가 또 은진혁 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SK그룹하고 좀 특수 관계는 이 은진혁 씨가 SK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스펙스 추구협의회가 있어요. 스펙스 추구회. 예, 네. 스펙스 추구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그 팀장, 이게 부사장급입니다. 네. 부사장급으로 그 영입설이 굉장히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물론 이제 이 영입은 무산이 됐습니다. 워낙 이제 이 최태원 회장의 그 측근으로 그 은 씨가 알려지면서 최태원의 측근이 스펙스 추구협의회 그 회장 팀장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돼서 결국은 취소가 됐는데 당시 SK그룹의 이제 스펙스 추구협의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워낙 SK에서 최태원 회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잡음들을 좀 없애고 투명 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네. 결국은 그 투명 경영을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영입한 인물이 최태원 회장의 그 결국은 신복 뭐 비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네. 돌자 결국은 SK에서 이 계획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은 씨 경우에는 이제 그 SK로 이제 스펙스 추구협의회 팀장으로 영입이 이제 불발로 그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일 때문에 은진혁 씨 이름이 거론이 되면 바로 곧 최태원 씨의 이름이 연상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 SK그룹에서는 은진혁 씨의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들은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보도를 좀 자제해 달라 네. 이런 부탁을 저희한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강진구 기자한테 뭐 저희가 또 이제 그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결국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은진혁 씨의 이름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도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SK그룹에서는 은진혁 씨가 거론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 네. 이 부분들은 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혁 씨 이력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 MIT 출신이고 거기서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인텔 코리아에 거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IT 업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맥쿼리를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헤지 펀드로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특이한 이력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쪽에 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전형적인 헤지 펀드에서 사실은 뭐 약간의 좀 그 투기성 자본들을 움직이는 어떤 뭐 그런 전문가가 되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개인 A씨로 저희가 그 주목을 하고 있는 1순위 인물이 은진혁 씨고요. 네. 만약에 은진혁 씨 다음으로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유명 펀드 매니저인 김지훈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스톤브리지 캐피탈 대표인데요. 스톤브리지도 역시 SK그룹과 매우 끈끈한 화면에 보이나요? 김지훈 씨. SK그룹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곳으로 SK 그 증권과 공동 투자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 김지훈 대표도 은진혁 씨 못지않게 최태원 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업계 내에서는 뭐 알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예. 자, 어쨌든 저희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김민배 씨에게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민배 씨에게 수백억 원을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부분들 저희가 SK 관련설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100%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유력 후보자 A12에 네. 대해서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저희 열린공감TV는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더 열심히 어쨌든 탐사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는 25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액 다 회수를 할 수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은행 등의 민간 사업 컨소시엄이 사업비 1조를 전액 다 부담을 했고요. 민간 컨소시엄의 자본금 총액은, 투자금 총액은 수십조 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 신설 자산관리회사 뭐 한 개 여러 가지 뭐 포함해서 이제 그 정도인 거죠. 성남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이 발생을 해도, 그래서 손실이 발생을 해도 무조건 이제 5,500억 정도의 확정 이익을 선취득하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간 투자업자들의 경우는 이익이 나야 투자금을 그렇게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죠. 집값 상승이 이익 확대에 이제 가능하지만 하락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다 민간 사업에서 이렇게 다 떠안은 그런 사업 구조였던 것이죠. 적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더 많은 그 공공이익 환수를 위해서, 그것을 성남시로 끌어오기 위해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 뭐 성남시 의회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민간의 어떤 그런 압력을 갖고 오는 흔히 말하는 토건족들과 엄청난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공산당 같다, 뭐 갑질을 넘어서 공산당이다, 뭐 그런 그 비판까지 받아오면서 사실은 그렇게 가져온 거죠. 2014년부터 15년 요 2년간은 이제 부동산 침체기였고요. 때문에 이제 애초 4,600억 정도의 이익뿐만 아니라 추가 이익을 더 내나, 그래서 920억 더 이제 받아내서 이제 5,500억의 사실은 그 수익성을 낸 것은, 저는 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걸 지금 이번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니 이건 더더욱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대선 전국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공사체 비율 통제로 인해서 성남시는 또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1조 원이 넘는 걸 어떻게 그걸 조달을 하겠어요? 뭐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부패 토건족들에게 뇌물 받고 뭐 공영개발 포기시켰던 이 국힘당 계열의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그 국힘당이 후보로 나온 우리의 이제 그 토건족들의 영원한 희망 MB 각하가 이제 민간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공영 개발을 포기했던 LH공사나 혹은 뭐 국힘당 당시 소속이었던 남경필 지사 등이 이제 이렇게 공영 개발을 하도록 허가해 줄 리가 만무했겠죠. 민간 참여사의 수익률이 이제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수익률이다, 뭐 언론사들이 그렇게 기사를 열심히 그 지금 내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투자금과 자본금도 아주 기본적인 것도 구분을 못하는 물타기성 선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금과 자본금이 다르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끼리는 모를 리가 없는 내부자들, 조선일보가 내부자들처럼 국민을 자본금 1억을 투자한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빼면 투자 수익률은 이렇게 50%지 그게 어떻게 25,000%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일종의 좀 이렇게 가르침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자본금이 1조 원이라도 여전히 투자 수익률은 그냥 50%인 거지 2.5%는 이제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네.